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네, 오늘은 서기 2022년 2월 15일, 음력으로는 이민년 1월 15일, 흔히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맞는 보름날이라서 대보름이라고 하고 또 정월보름이라고도 하면서 하나의 민속 명절로 여겼죠. 그래서 이 세시풍속을 보면 오곡밥, 찹쌀, 수수, 팥, 조, 기장, 콩 이런 걸 넣어서 해먹는 오곡밥, 그리고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뜯어다 놨던 나물들, 이제 흔히 묵나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나물과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살짝 나오는 그런 나물, 이때 뭐 나오는 나물이 강원도에서는 사실 없는데요. 그래서 거의 묵나물이죠. 지난해 말려놨던 호박가리 또는 뭐 산나물, 취나물, 고사리, 고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무나물 뭐 이렇게 해서 묵은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서 이 오곡밥하고 먹고 산에 가서 나무를 9짐을 해야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는 먹을 것이 귀했고, 이때쯤에는 이 농사를 준비할 즈음에는 사실 기운을 차려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때기 때문에 이게 찰밥이 끈기가 있는 찰밥과 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여름에는 농사일에 바쁘니까 나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거나 소여물을 끓이거나 이럴 때도 다 이제 나무 땔감이 나무였으니까 그래서 나무가 꼭 필요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농사철에 바빠질 때를 대비해서 이제 미리 해다 놓는 거죠. 그래서 9짐을 9번 밥을 먹고 9번 나무짐을 하는 그런 풍속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귀발기술, 그러니까 어린 아이까지,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귀발기술을 한 모금씩 마시는, 세상에 좋은 소리만 듣고 나쁜 소리는 걸러내라는 뜻으로 그 귀발기술, 이명주라고 하는 그 귀발기술을 먹고, 그 다음에 이도 튼튼하고 또 영양가가 없어서 얼굴에 버짐이 많이 피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보기 드문 현상들인데 예전에는 영양이 많이 부족하니까 얼굴이 허옇게 이렇게 검버짐이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불엄이라고 하는 그 견과류, 호두나 뭐 땅콩, 잣 뭐 이런 거를 깨서 먹으면서 이제 그런 단백질 보충을 하는 그런 지혜로움에서 나온 것을 그렇게 풍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서 이제 불엄을 깨무는 풍속도 있었고, 밤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그 깡통을 못으로 구멍을 막 이렇게 내서 거기에 저녁 때 불 떼고 나면 숯불이 나오는데 그 숯불을 담아서 이렇게 끈을 매달아 갖고 빙빙 돌리는 거죠. 망어리야 망어리야 하면서 빙빙 돌리면은 그 어둠 속에서 그 불꽃이 튀면서 이렇게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런 놀이를 하기도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뭐 어른이면 어른, 뭐 친구면 친구 이렇게 만나면 먼저 부르는 거죠. 아저씨요 하고 부르고 또는 뭐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불렀을 때 대답을
하고 대답을 하면 "네 더위 사가세요. 네 더위 사가." 이렇게 더위를 파는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기 드문 그런 풍속이 됐네요. 그냥 기록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달집 태우는 놀이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산불날 염려라든가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아무튼 많은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오곡밥도 마트에서 해 놓고 판다고 하더군요, 도시에는. 그래도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서 어 네 이웃이 또는 제가라도 이렇게 오곡밥을 또는 나물 반찬을 이렇게 해 먹는 오늘은 정월 보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하는 책은 현암사에서 낸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전우익 지음 고집쟁이 농사꾼의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부제가 있는 책인데요. 전우익 선생을 소개하는 글을 신경림 시인이 썼습니다. 그분이 소개한 말 가운데 잠깐 몇 구절 읽으려고 합니다. 내가 전우익 선생과 처음 만난 것은 70년대 초 유신체제에 한참 독이 올랐을 때다. 인사동 근처의 한 출판사 사무실에 서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는 의자에 앉는 대신 내내 바닥에 쭉을 트이고 앉아 있었다. 버릇이 되어 그것이 더 편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나는 그가 그때까지 어디 있다가 온 것인가를 짐작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러 가지로 유도성 질문을 했지만 그는 농사꾼으로 자처하며 시종 농사짓는 얘기밖에 하지 않았다. 그때 한 얘기 중에서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한 말이 있다. 일 중에서 창조적인 것은 농업밖에 없으니더. 상업은 있는 물건 팔고 사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공업도 있는 것을 가지고 모양과 용도만 바꾸는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기라. 농사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 그는 친지의 결혼식 축의금 대신 늘 책을 사서 선물한다고 했는데 그 선물하는 책 속에 내 시집이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끼어 있다는 소리도 반가웠지만 당장은 돈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책 선물이 더 고맙게 생각될 것이라는 촌스러운 발상이 오히려 신선했다. 이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서울에 오면 그는 대개 연락을 했고 있는 대로 나가면 당시에는 금서였던 제1사학자나 일본 사회주의자들의 저작 또는 노신의 소설이나 시집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는 했다. 직접 농사한 것이라며 배낭에 율무나 밤콩을 두어 대박씩 짊어지고 오는 일도 있었다. 물론 무공해 농작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다. 스스로 무공해 농사를 짓지만 농약의 비료가 뒤범벅이 된 농작물을 다 먹고 있는데 면만 안 먹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었다. 혼자만 건강하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그래서 그는 식당에 들어가도 다른 반공해주의자들과는 달리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음식이 처치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마디 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있나? 좀 간단하게 먹고 덜 먹어도 될 낀데. 더욱이 그는 먹다 남은 음식이 버려지는 것을 못 견뎌 했다.
저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데 세상에 쓰레기만 더 불리다니. 한때 그는 사회안전법에 걸려 주거 제한을 당하는 보호관찰자였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소속군이 다르지만 바로 이웃인 안동에 가는데도 멀리 돌아 봉화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남의 말하듯 하는 소리를 듣고 말한 일이 있다. 허가 안 받는다고 시골서 누가 알겠어요. 그냥 다니지. 그는 대답했다. 안 되죠. 나만 지켜보고 있는 담당자가 심심해서 사나. 그는 지금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낡은 기와집에 혼자 산다. 아들, 딸들은 모두 나가 살고 아내도 딸을 따라가 산다. 논농사는 힘이 붙여 대부분 남을 주고 콩, 팥, 도라지, 율무, 수수, 차조 등 비교적 힘이 덜 드는 밭농사만 직접 한다. 물론 혼자서다.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직접 한다. 그렇지만 혼자서 사는 것이 힘든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삶을 가능한 한 단순화시키려는 그의 생활 신조에 맞는지도 모른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산다. 먹는 것은 늘 밥에 찬 한두 가지면 된다. 수도가 없어 우물물을 쓰는데 그것도 조금만 길어 쓴다. 힘이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물을 쓸데없이 많이 쓰는 것이 그는 못마땅하다. 세수할 때도 비누를 쓰지 않는 만큼 물이 별로 들어가지 않으며 밥알 하나, 국물 한 방울 안 남기는 것이 그의 식사 버릇이어서 설거지는 매번 하지 않아도 된다. 옷은 합성 세제는 물론 비누도 쓰지 않고 그냥 물에 헹구어 널었다가 입는다. 이렇게 사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와서 여간만 좋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무얼 했다고 살면서 쓰레기까지 냉기니껴. 쓰레기라도 안 냉기고 살 생각이래요. 그래서 과일도 껍질째 먹는다. 껍질과 살 사이에 양분이 많다는 따위 합리적인 생각에서가 아니고 쓰레기를 안 남기기 위해서다. 씨도 몽땅 먹어 치우는데 포도씨 많은 혓바늘이 돋아 그러지를 못한다. 옷이나 신도 내다 버려 본 일이 없다. 입다 못하면 옷은 걸레로 쓰고 헌신은 슬리퍼로 고치거나 발 뒤축을 받쳐 수해를 막는 역할을 하게 한다. 하긴 그 짓도 해본 지 오래되었으니 지금 신고 있는 신, 입고 있는 옷이 모두 남이 버린 것을 주워다 신고 입는 것이다. 물자가 너무 흔해요. 쓸데없이 많아요. 나만이라도 좀 덜 흔하게 살고 싶어요. 그가 종종 하는 소리다. 또 이런 소리도 자주 한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갖고 덜 쓰고 덜 놀고 이러면 사는 게 훨씬 더 단순화될 터인데요. 쓰레기도 덜 생기고 공해니 뭐니 하는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겠지요. 풍요가 덮어놓고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런 전우익 선생을 시대착오주의자로 비웃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그가 깊은 산속의 약초처럼 귀한 사람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네, 신경님 시인의 소개글 몇 구절 읽었고요. 차례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깊은 산속의 약초 같은 사람, 신경님.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는 일. 꽁꽁 얼어붙은 겨울 추위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운다. 물이 갈라지듯 흙덩이가 곡선을 그으며 엄동설한 눈 속에 삿갓 하나 받치고 구경꾼과 구경거리 다양한 개인이 힘을 합쳐 이룬 민주주의 실패를 거울 삼고
뿌리 없는 것이 뿌리 박은 것을 이긴다. 삶이란 아픔이다. 맞고 보내는 게 인생. 스님과 노신. 한 해를 보내면서. 네, 이 가운데서 한 두 꼭지 읽겠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고. 형기 스님께. 6월에는 새벽 새떼 소리가 4시쯤 되면 납니다. 회치며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가 농가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 대신 읍에서 작은 화물차를 몰고 온 달걀 장수가 유행가와 마이크로 한판 외쳐대며 팔고 갑니다. 암탉을 거느린 우람한 장닭이 마당에서 목을 가지껏 빼고 날개치며 우는 힘찬 울음소리가 사라진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것이 농가 마당의 상징이었는데요. 닭은 없어졌는데 달걀은 더 많이 먹게 된 얄궂은 농촌이 되었습니다. 마치 밀밭이 흔적도 없는데 온 나라에 밀가루 음식이 판을 치는 것과 맥이 통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어쩌다 양계장에 가본 다음부터는 달걀과 닭고기를 못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을 만들어 사람을 가두는 것만으로도 양이 차지 않는지 잔인한 방법으로 짐승들까지 가둡니다. 양계장은 연립식 소형 독감방으로 닭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전등을 켜서 24시간 잠도 못 자며 먹게 해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 잔인한 결과로 낳은 달걀과 고기를 보신이 된다고 사람들은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온갖 짐승들까지 괴롭히니 만물 지중 유인 최귀가 아니라 최악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짐승들 뿐입니까? 바다를 메워 독리를 물에 잠기게 하고 산까지 깎아먹고 있습니다. 환락의 불야성을 쌓고 쉽게 편리하게 살아보겠다고요. 편리하게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생억지로 이루어진 편리하고 손쉬운 삶의 결과가 수많은 병원과 형무소를 가득 메우게 하고 산성비까지 오게 하는데도 그 대책이 겨우 우산을 쓰라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 정도로 소견머리가 없으니까 그러한 못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가 봅니다. 스님, 봄부터 지금까지 지은 농사 이야기를 통틀어 전해드립니다. 해동이 되자마자 땅을 갈아 도라지를 뿌렸습니다. 땅 얘기가 나온 김에 땅이 얼마나 다양한 것인지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땅, 복세기 땅에서 성질이 정반대가 되는 꾀질 땅과 진흙 땅 사이에는 수많은 성질의 땅이 있고요. 힘없는 철분이 흘러버려 해삭은 땅에서 철분이 많아 붉은 색깔을 띤 힘있는 땅, 살이 깊은 땅, 얕은 땅, 모래와 진흙의 배합 배율이 좋아 물빠짐이 잘 되는 땅, 잘 안 되는 땅이 있고요. 또 산성 땅과 알카리성 땅도 있습니다. 산성 땅에서는 명화주 잎이 붉게 되고 알카리성 땅에서는 그 잎이 푸른색을 띠는데 산성 땅에 재를 듬뿍 주면 붉은 명화주 잎이 파랗게 변합니다. 이처럼 땅이란 아주 다양합니다. 거기에 자갈과 돌, 바위까지 안고 있으며 기후와 어울려 식물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터에서는 모가나무가 잘 안 되는데 300~400m 떨어진 운마을에서는 모가가 주렁주렁 달려요. 모가가 안 된다고 나쁜 땅은 아니지요. 다양한 풍토를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도라지는 살이 깊고 물빠짐이 잘 되는 땅에 심습니다. 그래야 뿌리가 썩지 않습니다. 또 도라지는 5년 이상 자랄 수 있는 중기성 식물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실패를 거울 삼고 이웃의 가르침도 받아 씨 뿌린 골을 꼭꼭 밟았습니다. 앞으로 밟아 나가니 골에 흰 뒤축 자국이 나고 그리로 뿌린 씨가 몰려 찜찜했는데 지나가던 이웃 친구가 뒷걸음질하면 자국이 나지 않아 평평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장 그렇게 해보았더니 과연 골이 평평해져서 씨가 몰리지 않게 뿌릴 수 있었습니다. 배움이란 끝이 없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배울 학자를 써보면 모양이 잘 안 돼요. 배움이 부족한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배움이란 평생 이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 고추, 깨, 들깨, 흰콩, 검정콩, 양대, 줄양대, 강냉이, 우엉, 수수와 황기를 심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땅 깊이 묻어두었던 호두도 심고 모가씨도 뿌렸더니 싹이 텄어요. 호두는 처음 심어봤습니다. 4월에 종로 5가에서 마로니에도 서너 포기 사다 심었고 비좁아진 산수유와 느티나무를 넓은 곳에 바로 심기도 했습니다. 곡식은 단 곳은 솎아주고 콩도 아이 처음과 2벌은 북을 주고 3번째는 북을 주는 동시에 뿌리를 자르는 일까지 겸해야 합니다. 곡식이 자라는 데는 나름대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면 키만 크고 약하게 자라서 열매가 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쉬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솎아내고 순도 자릅니다. 계속 자라게 하려면 이제까지 받고 있던 뿌리의 일부를 잘라내야 합니다. 제가 짓는 농사 가운데서 좀 놀라운 것은 율무입니다. 이놈은 아주 세력이 대단해서 자랐을 때는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1미터쯤 자랐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한꺼번에 쓰러졌다가도 비가 개면 멀쩡하게 일어서요.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곡식은 제가 알기로는 율무 한 가지뿐입니다. 호박도 한 구덩이 크게 파서 심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노랗게 피는 호박꽃과 저녁 무렵에 하얗게 피는 고지, 밭꽃은 색깔뿐만 아니라 느낌도 아주 대조됩니다. 겨울에 눈꽃을 합치면 식물은 1년 내내 갖가지 꽃을 피워내는 셈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1년 내내 꽃 피우며 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꽤나 여러 가지 심었는데 그 꽃들이 곡식과 어울리는 데서 여러 가지 기쁨과 교훈을 얻어 삶을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 장, 단기의 도라지와 황기, 호두, 수유, 느티나무, 콩, 율무 따위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셈입니다. 저의 인생도 당장에 매달려 쩔쩔매지 말고 몇 년 뒤의 일과 먼 훗날의 일까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 언제나 뒤죽박죽입니다. 스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과 밭으로 곧 곡식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방에 앉아서는 못 짓습니다. 가서 땅과 곡식과 비벼대면서 그들의 생리를 알고 그 생리에 알맞게 거들어 줍니다. 억지로 끌고 가면 농사는 잡치게 되지요. 스님, 지난번 편지에 가래질을 해서 도랑을 쳤다고 말씀드렸지요. 일상적인 작은 일은 삽과 호미질로 끝맺을 수 있습니다만 현대식 장비, 중장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론 지금까지도 가래질은 큰 규모의 집단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래는 큰 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자루도 더 길고 보습도 더 큽니다.
보습 위쪽에 줄을 매어 양쪽에서 당길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루는 길어서 멀리까지 던질 수 있지요. 이 자루를 장부라고도 합니다. 그래 한 사람의 장부꾼과 두 사람의 줄꾼이 흙을 파서 목적지로 던지는 겁니다. 이때 세 사람의 마음과 호흡이 맞아야 흙을 제대로 파 목적지에 정확히 던질 수 있습니다. 줄꾼들이 너무 빨리 줄을 당기면 장부꾼이 미처 보습을 땅에 박을 틈이 없고 줄꾼 하나가 더 힘을 쓰거나 욕심을 부리면 흙이 그 사람 쪽으로 갑니다. 세 사람이 한 짝이 된 가래질로 해내는 일의 분량은 혼자서 열흘 걸리는 일을 거뜬히 해치웁니다. 일을 하면서 알맞게 손을 바꾸어 줄꾼이 장부꾼이 되고 장부꾼이 줄꾼이 됩니다. 그래서 줄꾼의 심정을 장부꾼이 알고 장부꾼의 사정을 줄꾼이 압니다.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알고 스님들이 신부님의 사정을 알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척척 잘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되면 티격태격 싸움질도 없을 것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도 그 원리는 단순한 것 아닙니까? 괜히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혼란과 법석을 떨어 줄꾼질 안 하려 들고 장구채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스님, 올봄에 도라지 캐면서 확인하고 깨달은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의 추위가 대체로 땅을 한두 자 정도 얼게 한다지요. 쥐새끼도 그 정도까지 굴을 재고요. 땅은 얼었다 녹으면서 움직이니까 언다는 것이 땅을 갈아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두 자가 어니까 길어도 한 자가 안 되는 도라지는 완전히 얼게 되는데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땅 밖에서 언 놈은 녹으면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나 죽음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때와 역사나 민족을 떠나거나 거슬렸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스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어떤 주장이나 학설을 내세우면서 옆 사람을 겁주고 우쭐대는 일을 때때로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빈공영사의 방편으로 자기 의견과 다른 것을 모조리 사문난적으로 몰아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요. 잘못된 전통이 잡초 씨만큼 끈질긴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다 가짜 같아요. 그들은 누가 더 정확한 반사체인가를 다투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먹은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먹은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정확한 반사체와 비슷한데 그것이 병인지 모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사람이란 처음에야 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 하더라도 좀 지나면 씹고 걸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반사체는 아무리 커봤자 생명이 없고 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린 비록 작고 작을지라도 발광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갑자기 부닥치면 불이 번쩍 나는 걸 보면 확실히 빛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나름대로 빛과 열을 내어 세상을 덮이고 밝히는 발광체가 되어 서로 어울려 세상도 밝히고 스스로와 세상 안에 있는 몹쓸 것들을 녹여버렸으면 싶습니다. 매다 남은 율무밭과 콩밭 아이돌림을 하러 밭으로 갑니다. 스님 또 언제 한번 불쑥 나타나이소. 안녕히 계십시오. 1990년 6월 7일 한 해를 보내면서 형, 그 누구도 참답게 사는 길을 처음부터 단번에 알지는 못한대요. 한평생 그 길을 찾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답게 사는 길이라고 합디다. 인생이란 각자가 평생을 바쳐
스스로의 자화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가 떠난다며 하는 말이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탑이 무너진다고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죠. 중요한 건 그 탑을 얼마나 공들이고 정성을 쏟아 쌓는지에 있습니다. 그 탑을 쌓으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한 인간으로 자랐는지에 있다고 여겨요. 돌아서자마자 탑이 무너진다 해서 그리 놀랄 건 없어요. 탑을 쌓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싹트고 자랐으며 그의 됨됨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소중하겠지요. 도라지를 심은 건 한번 갈아 놓으면 몇 해 동안 가꾸기가 수월해서지요. 도라지가 좋은 반찬거리고 꽃이 깨끗하고 조금은 슬픈 표정을 띠어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점도 일품이지만요. 그러나 그 도라지도 공짜로 자라지는 않는답니다. 태어난 이 땅의 모습도 살피고 사람들도 만나본다고 지난 봄에 이곳저곳 제법 쏘다닌 적이 있는데 그러는 동안 도라지 밭에는 풀이 꽤 자라버렸어요. 돌보지 않은 결과가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나타난 겁니다. 안타깝게 여긴 친구들이 제초제를 치라고 해요. 치면 풀은 죽고 도라지는 싹만 죽지 뿌리는 살아남으니 새로 싹이 돋는다고요. 꽃은 피지 못하고 씨는 받을 수 없지만 그냥 두면 길길이 자란 풀에 가려 도라지가 녹는다고 했습니다. 제초제를 쓰면 결과는 뻔합니다. 미군이 월남에서 고엽제를 살포한 살풍경이 재현되지요. 당장 도라지가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억센 풀은 되레 뿌리가 살아남아 다시 돋아날 것이 뻔했지요. 제초제란 어디까지나 응급 처방이지 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냐, 도라지를 말려 죽이는 처참한 미봉책을 쓰지 말고 돌보지 못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자고 다짐하며 달라붙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골, 다음 날은 반 골씩 풀을 뽑았습니다. 풀을 뽑아낸 곳의 도라지는 숨을 제대로 쉬고 펄펄 뛰는 듯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에 신이 났습니다. 도라지와 함께 나도 신나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밭둑이나 길섭에 어쩌다 제초제를 쓸 때도 있습니다만 호미로 풀을 뽑은 다음 마음에 이는 흐뭇함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데다 마음마저 찜찜하고 개운치 못해요. 올봄에 도라지밭에서 나는 냉혹한 자연법칙과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문제는 풀린다는 걸 배웠습니다. 미봉책인 제초제를 썼다면 나의 삭막한 인간성은 더욱 처참해졌을 거고 뿌리가 살아남은 풀은 다시 돋아나 어차피 다시 풀을 뽑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포기와 대응, 미봉책과 근원적 해결, 발뺌과 책임을 흔쾌히 지고 살아가는 겸손한 외경심, 이런 것들을 풀을 뽑으면서 되새겨 봤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이루어지는데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제법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것도 느껴봤습니다. 도라지는 여름 내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었고 통통하게 여문 씨통에서는 늦가을에 씨를 닷되나 쏟아주었습니다. 막내딸이 결혼을 했어요. 흔쾌히 주례를 맡아준 최완택 형이 소란한 예식장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인품에 지금까지 고마움을 느낍니다. 예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풍경은 조선 사람들이 정말 참을성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신랑이나 신부가 들어올 때 모두들 뒤돌아봐요. 주례 앞에 가면 돌아설 텐데 그 1분을 못 참아요. 그 대신 참아선 안 될 중요한 건 한심스러울 정도로 잘도 참고 견디는구나 하는 겁니다. 예식이 끝나자 사진을 찍대요.
이 사진 찍는데 사진장이가 별의별 간섭을 다 해요. 그뿐만 아니라 모두들 그의 말에는 순순히 잘도 따라요. 언제부터 사진 찍는 풍토가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마치 몰입꾼이 짐승을 몰듯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얼굴 표정과 몸가짐을 간섭해요. 가장 간단한 사진 틀만 잡아도 이렇게 사람이 건방지게 되는구나. 그러니 권력이나 돈을 가지면 사람이 형편없이 되는 도리를 알 듯도 해요. 물건과 인간, 물건 없이 인간은 살지 못하지만 물건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해야지 물건이 인간을 망치는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 물건을 많이 가져야 인간구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과 인간의 관계를 따져보게 돼요. 완물상지라는 말처럼 물건 때문에 인간성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물건을 인간성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딸네 집에 가서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봤는데 패백실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사진장이의 놀이객감이 되어버렸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걸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찍고는 새빠지게 번 돈을 주다니. 인권유린 시대가 바로 패백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왜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까? 인격이란 것이 지켜야 할 때가 있고 팽개쳐야 할 곳이 있단 말입니까? 막 되어 먹은 연놈들도 결혼식 때와 죽을 때만은 의젓하고 늠름하더라고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진 캐캐묵은 수작인가요? 해가 서쪽으로 져서 동쪽으로 뜨는 건 시대고 나발이고 없지요. 줏대 없고 자신 없는 잘못된 몸가짐에 대한 궁색한 변명이 시대를 들먹이며 책임을 시대 탓으로 넘기는 걸 많이 봐요. 문화나 사물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고뇌하면서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틀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일단 사진틀을 잡으면 폭군으로 돌변하고 좀 더 큰 것을 잡으면 안하무인이 되기 십상이 아닐까요? 권력과 금력이 기세를 부리자 사진장이도 네모장이도 동그라미장이도 다 그 나름의 기세를 부리면서 렌즈 앞에서 일사불란 쩔쩔매는 군상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상품의 침투, 권력의 침투가 강상과 국민들 속에 스며들어 형형색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막 만들어졌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앞섭니다. 사람이란 미우나 고우나 어차피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첩첩산중이라 하더니 살아갈수록 모를 것이 사람 같아 서글퍼집니다. 옹고집전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면서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신는 구두는 동리 쓰레기터에서 주워다 뒤축을 수선한 겁니다. 안동이나 영주쯤 갈 때는 신고 갑니다. 아주 야무지고 단단해서 수선하는 아저씨도 좋은 신 주웠다고 부러워하면서 요즘은 수선해서 신는 사람도 드물고 수선일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심스러워 합디다. 이번 추위 때 입은 멋진 오리털 잠바는 서울 있는 친구가 그의 집 앞에서 주었다며 준 건데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버린 걸 보면 제법 알뜰한 사람 같아요. 형도 알다시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밥도 하고 설거지랑 빨래도 합니다. 물을 길어다 쓰니까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쓰게 돼요. 날마다 몇 번씩 쓰는 물을 아껴 쓰는 게 몸에 배니까 자연히 딴 물건도 아껴 쓰게 돼요. 이건 비단 나만이 아닐 겁니다. 누구나 물을 길러 쓰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지요. 어쩌다 읍에서 수돗물 쓰던 젊은이들이 와서 물 쓰는 걸 보면 나보다 한 10배쯤 더 써요.
아까운 줄 모르는 게 확실해요. 글자가 생기자 인간의 기억력이 약해졌듯이 꼭지만 틀면 쏴 쏟아지는 수도가 생긴 다음부터 낭비가 시작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른바 발전이라는 것이 그와 맞먹는 후퇴를 안겨주고 있지 않을까요? 수세식 변소에서 소변을 보고 쏟아지는 물은 하루 종일 쓰고도 남을만 해서 소변 보기가 망설여져요.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국토가 물속에 잠기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지요. 인색해서는 안 되지만은 절약은 해야죠. 물건을 아낀다는 건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며 고마움의 표시라고 여겨요. 낭비는 대상을 함부로 다루는 성실하지 못한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이어져서 국토와 이웃, 자기 자신까지도 소중하게 가꿀 수 있다고 봅니다. 낭비하고 함부로 버리는 버릇이 마침내 이웃도 고향도 심하면 자신의 인간성까지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사람이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물건을 어떻게 만나고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이루어지겠지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형제고 한 국토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고 사는 것이 같은 동포요 민족이라서 우리는 어울려 살고 그 물을 샘솟게 해주는 대지와 자연을 어머니처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먹는 그 물을 헤프게 쓰고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대지와 자연까지 오염시키고 파헤치며 상처내는 짓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풀에 독초가 있고 벌레에 독충이 있듯이 인간 중에도 나쁜 놈이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민중의 역사, 민중이 주인된 역사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동리가 생긴 지가 한 500년쯤 되는데 쓰레기통이 생긴 건 작년입니다. 낭비와 쓰레기 만들기에 민중도 단단히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 사는 징표라고 우쭐대기까지 합니다. 동리 앞에 냇물이 흐릅니다. 언제나 둑 안으로 흐릅니다. 10년에 한 번쯤 큰 물이 나면 둑을 밀어붙이고 넘칠 때도 있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둑 안으로 흘러요. 굽이치기는 해도 그릇 따라 물 모양이 바꾸어지듯이 세상 따라 사람의 모습도 바뀌게 마련인가 보죠. 서울이란 큰 둑을 쌓고 아파트란 그릇을 만들자 다투어 들어가서 고요히 흐르고 있어요. 둑이 무너질까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게 민중인데 그걸 나무랄 순 없지만 별난 것도 아닌데 왜 들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두 눈 뜨고 살기는 힘들었나 보죠. 외눈박이 사는 곳에 두 눈 뜬 사람이 가면 병신 취급당했던 것처럼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건 비단 돈에만 국한된 게 아닐 겁니다. 역사에서 옳게 사는 사람들이 못된 놈들이나 후지부지 사는 사람들한테 당해온 씁쓸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는데 그게 끝날 날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벼보다는 피가 억셉니다. 육종하는데 벼와 피의 교배종을 만들면 벼가 피와 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밭에서 나는 풀도 비름이나 발행이, 달걀이 같은 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 억센 풀과 곡식의 교배종을 만들면 억센 곡식이 생겨 잡초와 독초와도 대결할 수 있고 가뭄이나 장마에도 끄떡없이 자라날 수 있을 듯합니다. 사람도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함을 지킬 독한 것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치 덜 익은 과실이 자기를 따먹는 사람에게 무서운 병을 안기듯이 착함이 자기 방어수단을 갖지 못하면
못된 놈들의 살만 찌우는 먹이가 될 뿐이지요.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억세고 독한 외피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물 이야기가 억세고 착한 사람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사람 문제로 돌아간 모양입니다. 형, 잘 있으소. 1991년 12월 마지막 날. 네, 이렇게 두 꼭지를 읽었는데요.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미 있으시더라도, 이미 읽으셨더라도 한 번쯤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평안한 날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